4359년 오늘 7월 11일 밤 21시 56분. 오늘도 독서 기록 바로 시작. 책은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답니다. 심피지를 클라우드로 확장하다. 지금까지 머리뼈 안팎에서 전자장비를 사용해 뇌와 소통하려는 시도가 있긴 했지만 그것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비침습적 방법은 공간 해상도와 시간 해상도 사이의 기본적인 상충 관계라는 장애물에 맞닥뜨린다. 즉 뇌의 활동을 시간과 공간 중 어느 쪽에서 얼마나 더 확장하게 측정할지 선택해야 한다. 지금 기능 자기 공명 영상 스캔 fMRI의 뇌의 혈류를 특정함으로써 신경 발화를 간접적으로 측정한다. 뇌에서 더 활동적인 부분은 포도당과 산소를 더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산소를 많이 포함한 혈액의 유입이 필요하다. 이것은 한 편이 0.708mm의 정윤변체 복셀의 해상도로 감지될 수 있는데, 복셀은 아주 유용한 데이터를 얻기에 충분한 정도로 작은 크기이다. 하지만 실제 뇌 활동과 혈류 사이에는 시간 지연이 있기 때문에 뇌 활동을 대개 몇 초 이내에서만 측정할 수 있으며 시간 해상도는 400에서 800mC를 넘기 어렵다. 입체 화성이 기본 단위인 3차원 화소 뇌파도는 정반대 문제가 있다. 뇌파도의 뇌 전기 활동을 직접 감지하므로 약 1mC 이내의 시간 범위 내에서 신호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신호는 머리뼈 바깥쪽에서 탐지하기 때문에 발생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공간 해상도가 6에서 8cm 머무는데 때로는 1에서 3cm까지 계산할 수 있다. 뇌 스캔에서 공간 해상도와 시간 해상도 사이의 상충 관계는 2023년 현재 신경과학 부분의 핵심 난제 중 하나이다. 이 한계는 각각 혈류와 전기의 기본 물리학에서 비롯되며, 그래서 AI 센서 기술의 개선으로 약간의 진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교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완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정극을 사용해 뇌 속으로 들어가면 시간 해상도와 공간 해상도 사이의 상충 관계를 피할 수 있고, 단지 개개 신경세포의 활동을 직접 기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경세포에 직접 자극을 줄 수 있다. 쌍방향 소통이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기술로 뇌 속에 정극을 집어넣으려면 머리뼈에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신경 구조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접근법은 지금까지는 청력 상실이나 마비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돕는 데에만 초점을 맞춰 시도되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위험보다 편익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예컨대 브레인 게이트, 뇌문입니다. 게이트 시스템은 근위 축축 삭경화증 ALS 환자나 척추 손상을 입은 사람이 마음만으로 컴퓨터 커서나 로봇 팔을 움직일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이러한 보조 기술은 한 번에 연결할 수 있는 신경세포 수가 아주 적어서 언어처럼 매우 복잡한 신호는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 생각을 텍스트로 바꾸는 기술은 크고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텐데, 이 때문에 뇌파 언어 번역기를 완성하기 위한 연구에 불이 붙었다. 2020년 페이스북이 후원을 받은 연구자들이 피실험자에게 250개의 외부 전극을 부착한 뒤
강력한 인공지능을 사용해 그들이 피질 활동을 구어체 샘플 문장의 단어로 연결짓는 연구를 했다. 250 단어의 샘플 어휘를 사용해 연구자들은 피실험자가 생각하고 있는 단어를 3%의 낮은 오류율로 확정할 수 있었다. 이것은 흥분할 만한 진전이었지만 페이스북이 2021년 이 프로젝트를 중단했다. 그래서 이 접근법이 시간 해상도와 공간 해상도 사이의 상충 관계라는 장애물에 부닥칠 때 얼마나 더 많은 어휘, 따라서 더 복잡한 신호로 확장될 수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 어쨌든 신피질 자체를 확장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수의 신경세포 쌍방향 소통을 하는데 숙달해야 하는 과제가 아직 남아있다. 더 많은 신경세포를 확장하려는 야심만만한 시도 중 하나는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가 있는데, 이것은 뇌에 실 같은 여러 전극을 동시에 이식하려는 시도이다. 다른 프로젝트들은 전극을 수백 개만 사용한 반면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한 이 테스트는 1500개의 전극을 사용해 얻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나중에 이 장치를 이식한 원숭이는 그것을 사용해 비디오 게임 폭언할 수 있었다. 규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느라 약간 시간을 보낸 뒤 뉴럴링크는 2023년 FDA로부터 인간 대상 임상 시험 승인을 받았으며 이 책이 출간되기 직전에 1024기 전극을 인간에게 이식하는 첫 번째 임상 시험을 했다. 한편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 DAR 다르파 PA는 미국 국방 디펜스 아메리카 고등 연구계획국이란다. 연구 플래닝 PA Associate Apartment 신경 엔지니어링 시스템 설계 뉴럴 엔지니어링 시스템 디자인이라는 장기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목표는 100만 개의 신경세포의 연결에 기록을 하고 10만 개의 신경세포를 자극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것이다.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은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연구계획에 자금을 지원했다. 그중 브라운 대학교 연구팀은 뇌에 이식할 수 있는 모래 크기의 신경 알갱이 뉴로그레인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신경 알갱이는 신경세포와 연결되어 있어. 신경세포와 연결되고 서로 간에 연결되어 피질 인트라넷을 형성할 것이다. 결국 내 컴퓨터 인터페이스는 사실상 비침수적 과정으로 만들어질 텐데, 무해한 나노 크기의 전극을 혈류를 통해 뇌에 집어넣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기록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계산이 필요할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인간 뇌를 모방하는데 필요한 전체 연산의 양은 초당 약 10의 14제곱회이거나 그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인간 뇌의 실제 구조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을 위한 것으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으며, 나머지 모든 면에서 외부 과학자가 보기에 인간 뇌와 구별되지 않는 능력을 가진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는 관찰 가능한 이런 행동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하지 않는
다른 여러 종류의 뇌 활동까지 반드시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다. 예컨대 신경세포 핵 내부에서 일어나는 DNA 소리 같은 세포 내 세부 활동의 인지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뇌에서 초당 10에서 10의 14제곱회의 연산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는 이런 계산 중 대부분에 관여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들은 심피질 맨 위층보다 훨씬 아래에서 일어나는 예비적인 활동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상층부하고만 소통하면 된다. 소화를 조절하는 것과 같은 비인지적 뇌 가정은 무시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실용적인 인터페이스는 단 수백만 수천만 개의 동시 연결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추정한다. 그 정도 수에 이르려면 인터페이스 기술을 점점 더 소형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에 수반되는 만만치 않은 공학과 신경과학 문제를 해결하려면 첨단 AI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해야 할 것이다. 2030년대가 되면 나노봇이라는 미세 장치를 사용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작은 전자장치는 심피질 최상층을 클라우드와 연결시킴으로써 우리의 신경세포가 온라인에 호스팅된 시뮬레이션 신경세포와 직접 소통하게 해줄 것이다. 여기엔 SF 수준의 뇌 수술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다. 모세 혈관을 통해 비침습적 침이 많은다는 얘기지. 비침습적으로 뇌 나노못을 침투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인간의 뇌 크기는 산도를 통과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제약을 받는 한계에서 벗어나 무한히 팽창할 수 있다. 즉 일단 첫 번째 가상 심피지를 추구하는 일이 일어나면 그런 일은 단 한 번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 위에 더 많은 층들이 쌓여 연산적 의미에서 훨씬 더 정교한 인지가 생겨날 것이다. 21세기가 흘러가면서 계산이 가격 대비 성능이 계속 기가 그 수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 뇌가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도 똑같이 증가할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심피지를 더 얻은 시점이 2000만 년 전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는가? 그때 우리는 인간이 되었다. 우리가 클라우드에서 추가적 심피질에 접속할 때 일어날 인지 추적 능력의 도약도 그와 비슷할 것이다. 그 결과로 현재 가능한 예술과 기술보다 엄청나게 풍부한 우리가 현재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심오한 표현 수단이 발명될 것이다. 미래의 예술적 표현 수단이 어떤 것이 될지 상상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하지만 마지막 심피질 혁명에서 유추해 생각하는 방법이 유용할 수 있다. 원숭이, 대체로 우리가 것과 비슷한 뇌를 가지고 있는 매우 지능이 높은 동물 원숭이가 영화를 보는 경험은 어떤 것일지 한번 상상해봐라. 그런 행동이 원숭이에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근데 원숭이는 화면에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화를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인물들이 금속 갑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행동이 중세에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와 같은 추상적 개념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전전두 피질이 가능케 한 종류의 도약이다. 따라서 클라우드에 연결된 심피질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만든 예술을 생각할 때 그것은 단지 더 나은 컴퓨터 생성 이미지 효과나
맛과 냄새처럼 마음을 사로잡는 감각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뇌 자체가 경험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나타날 끝임적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관한 문제다. 예를 들면 오늘 배우는 자신의 캐릭터가 생각하는 바를 말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표현만으로만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제대로 조직되지 않고 말로 표현되지 않는 캐릭터의 원초적인 생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복잡성을 모두 지닌 무엇을 직접 우리 뇌로 전달하는 예술에 접하게 될지도 모른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는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문화적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거다. 그것은 공동 창조 과정, 무엇은 우리의 마음을 발전시켜서 더 깊은 통찰력을 이끌어내고 그 힘을 사용해 우리 미래의 마음이 탐구할 새로운 초월적 개념들을 만들어내는 무엇이 될 것이다. 마침내 우리는 스스로를 재설계하는 AI를 사용해 우리 자신이 소스 코드에 접속하게 될 것이다. 이 기술은 우리가 만들고 있는 초지능 AGI 우리를 융합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자신을 다시 만들게 될 것이다. 머리뼈라는 울타리에서 해방되어 생물학적 조직보다 수백만 배 더 빠른 기질에서 처리함으로써 우리 마음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지능은 수백만 배나 팽창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정의하는 특이점의 핵심이다. 우리 지능은 수백만 배나 팽창할 것이다. 제3장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의식이란 무엇인가? 튜링 테스트와 그 밖의 여러 평가는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방식으로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지만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방식은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지만 특이점의 기술의 특정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레이 커즈와일은 이 모든 것에서 어디에 위치할까? 당신은 레이 커즈와일에게 별 관심이 없을 수 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관심이 있을 테니 당신 자신이 정체성에 대해 동일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하지만 내게는 왜 레이 커즈와일이 내 경험이 중심에 있을까? 왜 나는 바로 이 특정 인간일까? 왜 나는 1903년이나 2003년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왜 나는 남자일까? 혹은 심지어 인간일까? 반드시 이래야 할 과학적 이유는 전혀 없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이것은 의식에 관한 질문이다. 마음의 탄생에서 나는 작가 세뮤얼 버틀러의 글을 인용했다. 파리가 꽃 위에 내려앉으면 꽃잎이 파리의 몸 위로 닫히면서 식물이 곤충을 자신이 체내로 흡수할 때까지 꽉 붙든다. 하지만 꽃잎은 먹기에 좋은 것이 들어올 때만 닫힌다. 빗방울이나 막대 조각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이것이 정말 흥미롭다. 이처럼 의식이 없는 존재가 자신의 이익에 대해 이렇게 애매한 눈을 가질 수 있다니. 만약 이것이 무의식이라면 의식은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 버틀러가 이 글을 쓴 것은 1871년 그의
관찰을 토대로 우리도 식물도 실제로 의식이 있다고 결론을 내려야 할까? 혹은 이 특정 종류의 식물이 의식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할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는 소통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나와 비슷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다른 사람에게도 의식이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엄밀하게는 가정에 불과하다. 축축이지. 우리는 의식이 유무를 직접적으로 감지할 수 없다. 그런데 도대체 의식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의식, 커시어스, 의식이란 단어를 서로 다르지만 관련이 있는 두 가지 개념을 가리키는 용도로 자주 사용한다. 첫 번째, 주변을 인식하고 자신의 내부 생각과 그것과 구별되는 외부 세계를 모두 인식하는 듯이 행동하는 기능적 능력을 가리킨다. 이 정의에 따르면 예컨대 깊이 잠든 사람은 의식이 없고 술에 취한 사람은 의식이 일부만 있고 정신이 말짱한 사람은 의식이 완전히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감금 증후군처럼 희귀한 사례를 제외한다면 일반적으로 겉모습을 보고서 다른 사람의 의식 수준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심지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는 것과 같은 동물의 특정 행동도 이런 종류의 의식의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장에서 다루는 것과 같은 개인적 정체성 문제에서는 두 번째 의미가 더 적절한데 그것은 단지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는데 그치지 않고 마음속으로 주관적 경험을 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철학자는 그런 경험을 감각질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내가 의식을 직접 감지할 수 없다고 말할 때 그것은 어떤 사람의 감각질을 외부에서 감지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의식은 있으나 사지와 내 신경의 마비로 인해 대화나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불가능한 상태. 어떤 상태냐? 그거를 지금 어떤 상태냐면 그게 감금 증후군이네. 감금 증후군이 지금 있다는 얘기야. 하지만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의식의 존재를 그냥 무시할 수는 없다. 도덕 체계의 토대를 살펴보면 우리의 윤리적 판단은 의식의 평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우리는 물질적 객체를 그것이 아무리 복잡하거나 흥미롭거나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의식을 가진 존재의 의식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서만 중요하게 여긴다. 예컨대 동물권에 관한 전체 논쟁을 우리가 동물에게 의식이 있다고 믿는 정도와 그 의식적 경험의 성격에 달려있다. 의식은 철학자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를 제기한다. 어떤 존재에게 권리가 있느냐 하는 윤리적 질문은 그런 존재가 주관적 경험을 하느냐에 관한 우리의 직관적 판단에 의존할 때가 많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그것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앞서 말한 의식이 기능적 의미를 내용물로 판단한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추를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 각자는 내부에서 주관적 경험을 하며 그렇다고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스스로 다른 사람들이 관찰할 수 있는 기능적 자기 인식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따라서 우리는 타인이 기능적 인식을 보여줄 때 그 사람 내부에서 주관적 경험도 있다고 가정한다. 주관적 의식이
실질적 사고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조차도 주변 사람들이 경험에 관심을 기울이며 그들이 의식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런데 우리는 의식이 있다는 가정을 기꺼이 동료 인간들에게 확장하려고 하지만 다른 동물의 경우에는 그 행동이 우리와 차이가 많이 날수록 그 가정을 확장하고 싶은 직관적 생각이 약해진다. 개와 침팬지는 인간 수준의 인지를 갖고 있지 않지만 대다수 사람은 이들이 복잡하고 감정적인 행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내부의 주관적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설치류는 어떨까? 설치류도 사회적 놀이를 하거나 위험 앞에서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처럼 인간과 비슷한 행동을 일부는 내비친다. 하지만 설치류에게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율은 더 낮으며 일반적으로 설치류의 주관적 경험은 인간에 비해 훨씬 얕다고 생각한다. 곤충은 어떨까? 초파리는 셰익스피어의 시를 정확하게 암송할 수 없지만 환경에 반응해 적절한 행동을 하며 그 뇌에는 신경세포가 약 25만 개가 있다. 바퀴벌레 신경세포는 약 100만 개나 된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뇌에 비하면 0.001%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처럼 복잡한 계층적 네트워크가 발달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 아베바는 어떨까? 이 단세포 생물에게서는 인간과 고등동물이 가진 기능적 의식과 비슷한 것은 처음 찾아볼 수 없다. 그렇긴 하지만 21세기 과학자들은 어떻게 아주 원시적인 생명체도 기억 같은 초보적인 형태의 지능을 보여줄 수 있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의식이 이분법적이라는 말, 어떤 존재가 감각지구를 경험할까 하지 않을까는 일리가 있지만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도에 관한 추가 질문이다. 모호한 꿈을 경험할 때, 깨어 있지만 취했거나 졸릴 때, 정신이 완전히 말짱할 때 당신 자신이 주관적 의식 수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봐라. 이것은 연구자들이 동물의 의식을 평가할 때 궁금해하는 의식 수준의 연소체이다. 전문가들이 견해는 이전보다 더 많은 동물이 더 많은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2년에 인간이 아닌 동물에게 존재하는 의식이 증거를 평가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과학자들이 캠브리지 대학교에 모였다. 이 회의 결과로 의식에 관한 캠브리지 선언이 나왔는데 이 선언은 의식이 인간의 전유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선언에 따르면 심피질이 없다고 해서 그 동물이 감정 상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선언에 서명한 사람들은 의식을 만들어내는 신경학적 기제를 모든 포유류와 조류 그리고 문어를 포함해 그 밖에 많은 동물에게 확인했다. 이처럼 과학은 복잡한 뇌가 기능적 의식을 낳는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우리의 주관적 의식은 어디서 생겨날까? 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의식이 순전히 물리적 과정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의식의 기원이야 무엇이건 의식에 신성한 측면이 있다는 데에는 양 진영 모두 동의한다. 자비로운 신이 만들었건 자연이 아무 목적 없이 만들었건 사람 그리고 적어도 일부 동물 사람 이 의식을 갖게 된 과정을 밝히는 것은 단순히 인과적 논쟁에 불과하다. 하지만 궁극적인 결과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아이의 의식과 고통을 느끼는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매우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주관적 의식의 원인은
이제 그저 철학적 추측의 주제로만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기술 덕분에 의식이 생물학적 뇌를 뛰어넘어 확장할 능력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정체성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감각질을 만들어낸다고 믿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그것을 보존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관찰 가능한 행동은 주관적 의식을 추론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내용물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자연적 직관은 과학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설명과 아주 가깝게 일치한다. 즉, 더 정교한 행동을 지원할 수 있는 뇌가 더 정교한 주관적 의식을 낳을 수 있다. 정교한 행동은 앞장에서 이야기했듯이 뇌에서 일어나는 정보 처리 과정의 복잡성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것은 대체로 정보를 유연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그 계층적 신경망을 이루는 층의 수에 좌우된다. 이것은 인류의 미래에 만약 당신이 앞으로 수십 년을 더 산다면 당신 자신에게도 개인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명심하라. 기록된 역사에서 일어난 모든 지적 도약은 석기시대 이래 구조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머문 뇌에서 일어났다. 외부의 기술은 우리 각자가 우리 종의 나머지 모든 구성원이 이룬 대부분이 발견해 접근할 수 있게 해주지만 우리는 신석기 시대의 조상과 비슷한 의식 수준에서 그것들을 경험한다. 하지만 2030년대와 2040년대 신피질 자체를 증강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단지 추상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관적 의식 체계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좀비와 감각질 그리고 의식이 어려운 문제. 의식에는 남들과 공유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무언가가 있다. 의식에는 근본적인 무언가가 있다. 특정 진동소리의 빛을 초록색이나 빨간색이라고 이야기할 때 나의 감각질 무엇은 내가 초록색과 빨간색을 경험한 것 무엇이 다른 사람의 감각질과 동일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어쩌면 나는 당신이 빨간색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초록색을 경험할지도 모른다. 그 반대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언어나 그 밖에 어떤 소통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우리의 감각질을 직접 비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사실 두 개의 뇌를 직접 연결하는 것이 가능해지더라도 당신과 나 양측 모두에게서 동일한 신경신호가 동일한 감각질을 자극하는지 증명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만약 우리 둘이 빨간색 초록색 감각질이 서로 반대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내가 마음의 탄생에서 지적했듯이 이 깨달음은 훨씬 큰 불안을 야기하는 사고 실험으로 이어진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감각질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철학자 데이비드 차머스 1966년 차머스는 그러한 가상적 존재를 좀비라고 부르는데 좀비는 신경학적으로나 행동학적으로 감지 가능한 의식이 모든 상태를 드러내지만 주관적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말한다. 과학은 좀비와 정상 인간 사이의 차이를 결코 구별할 수 없을 것이다. 기능적 의식과 주관적 의식에 관한 개념의 차이를 확연하게 드러내는 한 가지 방법은 개와 주관적 경험이 전혀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 가상의 인공적인 인간, 즉 좀비를 비교해 보는 것이다. 좀비는 개보다 훨씬
복잡한 인지 능력을 보여줄 수 있지만 대다수 사람은 우리가 주관적 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걔를 다치게 하는 것이 좀비를 다치게 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말할 것이다. 좀비가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지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좀비가 실제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다. 문제는 현실에서 심지어 원리적으로도 우리 존재가 주관적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그런 좀비가 적어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면 정보 처리를 통해 겉으로 의식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물리적 시스템, 즉 뇌 또는 컴퓨터, 물리적 시스템과 감각질 사이에 필연적인 인과적 연결이 없어야 한다. 이것은 일부 종교가 영혼을 바라보는 견해와 동일한데 이들은 영혼이 신체와 분명히 분리된 초자연적 실체라고 믿는다. 그러한 추측은 과학의 범위에서 벗어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인지의 기반을 이루는 물리적 시스템이 필연적으로 의식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과학은 이건 역시 논리정연하게 입증할 방법이 없다. 주관적 의식은 관찰 가능한 물리적 법칙의 영역과 질적으로 다르며 이러한 법칙을 따르는 특정 정보 처리 패턴의 의식적 경험을 낳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차머스는 이것을 의식이 어려운 문제, hard problem of conscious sense, conscious 맞지? conscious, 의식 이라 부른다. 차머스가 말한 쉬운 문제, 예컨대 깨어 있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와 같은 질문은 모든 과학을 통틀어 가장 어려운 질문에 속하지만 깨어 있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수면할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가장 어려운 질문에 속하지만 적어도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어려운 문제에 대해 차머스는 자신이 원형 심론 펜프로토시스치즘이라고 부르는 철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접근한다. 원형 심론은 의식을 우주의 기본적인 힘처럼 취급한다. 즉 의식은 단순히 다른 물리적 힘의 효과로 환원할 수 없다고 본다. 우주에 의식이 잠재력을 머금고 있는 일종의 장이 있다고 상상할 수도 있다. 내가 지지하는 이 견해의 해석에 따르면 그 힘을 깨어 우리가 인식하는 주관적 경험으로 바꾸는 것은 바로 뇌에서 발견되는 정보 처리의 복잡성이다. 따라서 뇌가 탄소로 만들어지건 실리콘으로 만들어지건 뇌가 겉으로 의식의 징후를 드러내게 하는 그 복잡성이 뇌의 주관적인 내적 생명도 부여한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결코 없을 테지만 이것이 참인 것처럼 행동해야 할 강력한 윤리적 당위성이 있을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당신의 학대하는 실체가 의식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면 지각을 가진 존재에게 고통을 주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그것이 의식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는 편이 가장 안전한 도덕적 선택이다. 즉 우리는 좀비가 불가능하다는 듯이 행동해야 한다. 따라서 범원형 심론의 관점에서 보면 튜링 테스트는 단지 인간의 수준의 기능적 능력을 확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관적 의식, 따라서 도덕적 권리를 뒷받침하는 강한 증거로 제공할 것이다. 의식이 있는 인공지능이 지니는 법적 의미는 심오한 반면 나는
최초의 튜링 테스트를 통과 수준의 AI가 발견될 무렵에 그런 권리를 법제화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정치 체제가 충분히 빨리 적응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처음에는 그런 AI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윤리적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의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존재가 의식이 있다고 가정해야 할 윤리적 이유 외에도 범원형심론 같은 개념이 의식에 대한 정확한 인과적 설명이라고 믿어야 할 훌륭한 이론적 이유가 있다. 이것은 사상의 역사에서 오랫동안 두 주요 사조였던 이원론과 물리주의 또는 유물론 사이의 중간 입장을 취한다. 이 원론은 의식이 보통의 죽은 물질과 완전히 다른 종류의 물질에서 생겨난다고 주장한다. 많은 이원론자는 그것이 영혼이라고 생각한다. 과학적 관점에서 이 견해의 문제점은 설령 초자연적 영혼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관찰 가능한 세계에서 영혼이 물질, 근데 우리 내의 신경세포의 물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설명할 이론이 없다는 데 있다. 그는 반대 견해인 물리주의는 의식은 전적으로 우리 내에 있는 일반적인 물리적 물질의 특정 배열로부터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설령 이 견해가 의식의 작용 방식 중 기능적 측면을 완벽하게 설명한다 하더라도, 즉 컴퓨터 과학이 AI를 설명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인간의 지능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과학이 접근할 수 없는 의식의 주관적 차원은 전혀 설명할 수 없다. 범원형심론은 상반된 이 두 가지 견해 사이에서 유용한 절충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정론 창발, 자유의지 딜레마. 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 가지 개념은 우리가 느끼는 자유의지이다. 거리에서 평균적인 사람을 붙잡고 이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고 물어보면 그 대답에는 필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 포함될 것이다. 우리의 정치 체계와 사법 체계는 모든 사람이 대체로 이런 의미의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철학자들이 더 정확한 정의를 추구하려고 할 때는 이 용어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많은 철학자는 자유의지의 존재에는 미리 결정되지 않는 미래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미 확실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의지가 유의미한 방식으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하지만 만약 자유의지가 그저 우리 행동을 양자 수준에서 완전히 무작위적인 과정으로 환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대다수 사람이 진정한 자유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존재할 여지가 없다. 영국 철학자 사이먼 블랙번이 표현을 빌리며 자유의지를 배제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우연은 필요만큼 가혹하다. 오히려 유의미한 자유의지 개념은 결정론적 철학 개념과 비결정론적 철학 개념을 어떻게든 종합해야 한다. 무작위성으로 빠져들지 않는 동시에 엄격한 예측 가능성을 피하면서 물리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자인 스티븐 올프런 1959년 태어났지. 연구가 이 양극단 사이에서 통찰력이
넘치는 길을 제시했다. 울프럼의 연구는 오랫동안 물리학과 계산의 교차점에 대한 내 생각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02년에 출판된 새로운 종류의 과학 A New Kind of Science에서 울프럼은 결정론적 특성과 비결정론적 특성을 모두 지닌 현상들, 세포 자동차라 부르는 수학적 대상을 깊이 탐구했다. 세포 자동차는 오토메이션, 셀룰러 오토메이션, 셀이 세포지. 세포 자동차가 가능한 여러 규칙의 집합에 따라 상태가 번갈아 세포로 표현되는 단순한 모형이다. 규칙은 각각의 세포가 이웃세포들 상태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규정하고, 이 과정은 1년의 이산적 단계들을 거쳐 진행되며 매우 복잡한 행동을 만들어낸다. 가장 유명한 예는 2차원 격자를 사용하는 콘웨이의 생명게임이다. 취미를 즐기는 사람들과 수학자들은 생명게임에서 규칙에 따라 예측 가능하게 진화하는 패턴을 형성하는 흥미로운 형태를 많이 발견했다. 이 게임은 심지어 기능적인 컴퓨터를 복제하거나 자기 자신이 다른 버전을 실행하고 표시하는 소프트웨어를 시뮬레이션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울프럼의 이론은 아주 기본적인 세포 자동차인 1차원 직선에서 시작하는데, 그 밑에 규칙 집합과 이전 줄 세포들의 상태를 바탕으로 새로운 줄을 차례로 추가한다. 광범위한 분석을 통해 울프럼은 일부 규칙 집합의 경우 고려하는 단계의 수에 상관없이 중간의 모든 반복 과정을 일일이 거치지 않고서는 미래 상태를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즉,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 지름길은 없다. 가장 쉬운 형태의 규칙은 1군 규칙이다. 이 종류의 한 해로 규칙 222가 있다. 110, 11110. 각 세포에 대해 앞 단계인 바로 위에 위치한 세포 3개의 가능한 상태 조합은 모두 8가지가 있다. 규칙은 이 각각의 조합이 그 다음 단계에 어떤 상태를 초래하는지 규정한다. 검은색과 흰색은 각각 1과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만약 중앙의 검은색 세포 하나로 시작해 규칙 222를 적용하면서 세포를 진화를 한 줄씩 차례로 계산한다면 126쪽의 하단 그림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따라서 규칙 222를 충분한 예측 가능한 패턴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만약 규칙 221을 따를 경우 100만 번째 세포 혹은 거기서 다시 다음 100만 번째 세포 무엇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당연히 검은색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대다수 과학이 작동해야 하는 방식이다. 즉, 결정론적 규칙을 적용해 예측 가능한 결과를 알아낸다. 하지만 1군 규칙은 단지 한 범주의 규칙일 뿐이다. 울프럼의 이론에서 만들어내는 결과의 종류에 따라 구별되는 네 범주의 규칙으로 대부분이 자연계를 설명할 수 있다. 2군 규칙과 3군 규칙은 검은색 세포와 흰색 세포의 배열이 갈수록 점점 복잡해진다는 점에서 다소 흥미롭다. 하지만 가장 매혹적이라고 할 만한 것은 4군 규칙인데, 그 대표적인 애는 규칙 110이다. 0110, 1110. 만약 하나의 검은색 세포를 가지고 시작해
이 규칙을 따르면 그 결과 다음과 같다. 만약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면 아래 이미지를 얻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씩 일일이 계산하는 것 말고는 1000번째 줄이 어떻게 될지 혹은 100만번째 줄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고는 규칙의 성질에 기반을 둔 시스템 무엇을 옳다는 주장에 따르면 근데 우리 우주 무엇이 고전적이고 환원적인 버전의 결정론을 부정하는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복잡성 결정론적 프로그래밍에서 생겨나지만 그 프로그래밍 자체만으로는 그것이 풍부성을 완전히 설명할 수가 없다. 개개 세포의 통계적 표본 조출은 그 상태를 본질적으로 무자기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반면 각 세포의 상태는 앞 단계로부터 결정론적으로 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큰 이미지는 규칙적 행동과 불규칙적 행동이 섞여 있다. 이것은 창발이라는 이머전스 창발입니다. 이라는 속성을 보여준다. 본질적으로 창발은 아주 단순한 것이 집단적으로 훨씬 복잡한 것을 만들어내는 현상이다. 제가 아까 잘 아는 나뭇가지들이 구불구불한 경로나 얼룩말과 호랑이의 줄무늬, 연체동물이 껍데기, 그리고 생물계의 수많은 다른 특징처럼 자연의 프랙탈 구조는 모든 사고는 규칙의 코딩을 보여준다. 우리는 그러한 세포 자동차들 질서와 카오스 사이에 경계에 걸쳐있는 매우 복잡한 행동을 만들어내는 아주 단순한 알고리즘 무엇에서 발견되는 종류의 패턴 형성에 큰 영향을 받는 세계에 살고 있다. 우리에게 의식과 자유의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우리 안의 이 복잡성이다. 당신이 자유의지의 기반에 이루는 프로그래밍의 원인을 신에게서 찾건 범원형 심론이나 다른 어떤 것에서 찾건 간에 당신은 프로그램 자체를 훨씬 뛰어넘는 존재이다. 하지만 이 규칙들이 의식과 광범위한 자연현상을 낳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울프는 물리학 법칙 자체가 세포 자동차에 관련이 있는 일종의 계산 규칙에서 비롯되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2020년에 그는 울프런 물리학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이것은 세포 자동차와 비슷하지만 더 일반화된 모형을 사용해 물리학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목적으로 진행 중인 야심만만한 계획이다. 이것은 고전적인 결정론과 양자 비결정론 사이에 일종의 타협을 가득해 한다. 거시세계의 일부는 알고리즘 지름길을 통해 근사할 수 있는 반면에 근데 위성이 지금부터 100만 번 궤도를 더 돈 후에 어디에 있을지 예측하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규모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만약 현실이 가장 깊은 수준에서 사군 규칙과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겉보기는 무작위적으로 보이는 양자 수준의 현상을 결정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테지만 앞을 내다보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전체 우주의 정확한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요약 알고리즘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추측 영역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 완전한 규칙 집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미래의 모든 것이 이론이 이 모든 것을 일관성 있는 하나의 설명으로 통합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효과적인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시뮬레이션밖에 없지만 우주는 자신을 시뮬레이션 할 만큼 충분히 큰 컴퓨터를 담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현실을 실제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고서는 현실을 펼칠 방법이 없다. 이 장 뒷부분에서 나는 미래의 의식을 우리 생물학적 내에서 비생물학적 컴퓨터로 옮길 가능성을 논의할 것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뇌의 작동을 디지털 방식으로 에뮬레이션 하는 것이 결국 가능해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결정론적으로 미리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생물학적 뇌이건 아니건, 왜냐하면 뇌는 다친 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친 개. 뇌는 외부 세계로부터 입력을 받아들여 엄청나게 복잡한 네트워크, 사실 최근 과학자들이 최대 11차원으로 존재하는 뇌 속의 네트워크를 발견했다. 엄청나게 복잡한 네트워크 뇌를 통해 그것을 처리한다. 이 복잡성은 각 단계를 차례로 시뮬레이션 하지 않고 계산을 통해 앞을 내다보는 것이 불가능한 규칙 110 유형의 현상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뇌는 열린 개이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는 미래의 입력을 단계별 시뮬레이션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뇌의 기능을 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미래의 뇌의 상태까지 사전에 계산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인지도 모른다. 달리 표현하면 만약 우주의 규칙들이 세포 자동차와 비슷한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그 것들은 표현하는 방법은 오로지 실제로 일어나는 단계별 현실을 통해 펼치는 것밖에 없다. 반대로 만약 우주의 규칙들이 결정론적이지만 세포 자동차 같은 창발이 일어나지 않거나 오로지 무작위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현실은 우리가 실제로 관찰하는 것보다 반드시 단계별이 펼쳐질 필요가 없다. 게다가 만약 의식이 사군 세포 자동차의 질석 카오스 복잡성과 비슷한 거리에서만 창발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설명하는 철학적 논증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런 규칙들이 없다면 우리는 여기서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 질문을 제기하지도 않을 테니까 말이다. 이것은 결정론적 세계에서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양립 가능론의 문을 열어준다. 설령 우리의 결정이 현실을 기반을 이루는 법칙에 의해 결정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유로운 결정, 즉 타인 등 다른 무언가가 원인이 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결정된 세계는 이론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거나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모든 것이 양방향성으로 다 결정돼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양방향성으로 다 결정돼 있단다. 모든 것이. 하지만 규칙 110 유형의 규칙들에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실제로 펼쳐지는 단계들을 모두 지나가는 것 말고는 없다. 그리고 범원형 실론리 렌즈를 통해 보면
우리 내에서 일어나는 창발 과정은 우리를 제어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곧 우리 자신이다. 곧 우리 자신이다. 곧 우리 자신이다. 우리는 더 깊은 힘들에서 생겨나지만 우리의 선택은 미리 알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의식을 낳는 과정이 세상에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 표현될 수 있는 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4359년 7월 11일 오늘의 옥양방송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확인 가능한 부분이고 책은 레일 커즈와일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 입니다. 오늘의 유익한 내용 방송을 통해서 송출합니다.